자, 그래서 일단 단백질을 이렇게 변성, 다시 되돌리기, 리내추레이션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이었으나 이제 희망이 보인다라는, 앞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이고, 이제 샤페로는 그럼 이제 접힌 과정을 이렇게 촉진시키는 도움이 아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제 하나의 이해를 들어준 것이지만, 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열 충격 단백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희시약 단백질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왜 이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단백질들 구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열충격 단백질이라는 이름들을 전부 다 얻게 됐을까? 처음엔 얘네들이 뭐 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세균이든 사람이든 식물이든 뭐 동식물, 뭐 심지어 세균애들 전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인데 모르는 거야 도대체. 이 친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데 단 한 가지 단서는 열만 받으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단백질들. 예를 들어서 세균을 배양을 하다가 갑자기 37도에서 배양을 하는 것이 그들의 원래 최저 온도인데 갑자기 42도로 여기다 배양을, 누군가가 잠시 온도를 올려놓고 깜빡 까먹고 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이상한 단백질들이 그 안에 생겨났더라고요. 뭐지 이거? 근데 그런 현상이 사람한테도 나오고, 사람은 42도로 계속 있으면 아마 죽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잠시 동안 일시적인 42도. 갑자기 이상한 단백질이 튀어나와. 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나 어쨌든 열만 받으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단백질이라 해서 희시약 단백질이라고 열충격 단백질로 이름을 했는데, 나중에 나중에 열심히 연구를 해서 알고 보니 이들이 전부 샤페론이었구나. 왜 샤페론이 열을 받으면 이것들이 자꾸 샤페론이 열만 받으면 튀어나올까? 열에 가장 취약한 세포 안의 구조가, 물론 다 취약하긴 하지만 열 받으면 일단 누구를 지켜야 될까? 불나면 금고부터 막 들고 뛰어나오듯이 뭔가 급변 이제 위기 상황이 닥치면 일단 이 소중한 나의 단백질들을 지켜야 되겠다. 그게 일단 순서일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지킬까? 그들을 보호해야지.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단백질의 구조를, 일단 단백질 구조가 열에 매우 약하다는 건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딱 잡아두기 위해서 그런 단백질들이 매우 많다라는 것이죠. 한 종류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그런 열충격 단백질들이, 이 열충격 단백질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세포는 죽어요. 살 수가 없는 그런 거. 그래서 만약에 운이 없게 돌연변이가 여기에 생겼다 하면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하게 되겠죠. 뭐 이거야 샤페론이 모든 단백질을 다 구제해 줄 수는 없다라는 뜻에서 그런 얘기고, 샤페론이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자, 여기서 그런 단백질의 구조 접힘과 하나의 이제 결부된 유명한 병 하나가 요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해서 cystic fibrosis라고 하는 건데, 이건 사실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 국민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병이거든. 이 아시아인들은 이 병 별로, 유전병이에요, 이거. 돌연변이. 유전병인데, 우리에게는 매우 흔하지 않은, 생소한 그런 유전병이라서 그다지. 그러나 우리의 생물 교과서를 저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들이 만든 걸 번역만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 책마다 이게 나오는 거지. 서양 백인들은, 그들의 조상에 뭔가 잘못 재앙이 발생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이 돌연변이를 가진 이 분포가, 비율이. 그래서 이건 엄청나게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생물학 교과서에 그냥 어디든지 다 끼어들어가 있는 그런 병명인데, 이게 뭐냐면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매우 큰 단백질이고 복잡한 단백질이에요. 세포막에 걸쳐 있는 단백질이에요. 세포막에서 이온을 수송하는 단백질이에요. 수송단백질이에요. 막에 있는 수송단백질, 이런 이온 같은 것들, 이런 염소라든가 하는 다른 이온들을 막 팡팡 밖으로
근데 이것을 이렇게 수성을 해야 세포 바깥에 물이 졸졸졸 시냇물이 잘 흘러가요. 세포물의 이 유속을 세포 바깥에 졸졸졸 잘 흐르게 하는데 이게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재수가 없이 여기에 얘가 도망가 버렸어. 델타, 이렇게 삼각형 히라보로 삼각형을 델타라고 하는데 델타. 여기서 이 델타는 우리 저쪽 델타는 차이였잖아. 우리 자유에너지 할 때 이 델타는 차이, 디퍼런스였잖아. D. 여기서는 델타가 그 디퍼런스가 아니라 딜리션이었죠. 빠져버린 거지, 결실. F508이라는 이게 뭘까? 508번째에 있는 F. F라면 괜히 경계 올리지만 이거 F 학점 얘기가 아니라 F 학점 얘기가 아니라 그 아미노산이 세 글자로 알파벳을 표기를 하는데 원래 좀 아는 척 하는 이게 아마추어 같이 왜 그래? 하면서 프로들끼리는 한 글자로 표시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PHE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것을 F로 표시하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무슨 암호처럼 델타 F508 해놓으면 이게 뭐냐면 이 단백질에 508번째에 있는 이 아미노산 페닐알라닌이 델타 빠져갔구나, 없어졌구나. 아미노산 하나가 쏙 빠진 거야. 이빨 하나 딱 빠진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돌연변이가 사실 아미노산 하나가 운 좋게 돌연변이가 이렇게 생기면은 그 하나가 뭐가 빠지고 그러고 해서 그래서 완전히 다 엉망이 여러분들 수능 시험 볼 때 버블 쉿 그거 치다가 뭐 하나 밀렸어가지고 그러면 완전히 재수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이제 재앙적인 사태가 돌연변이가 많은데 하나만 살짝 밀렸어. 근데 얘는 운 좋게도 세 개가 한꺼번에 다 빠져준 거지. 그래서 아미노산 하나만 빠져주고 뭐 아무 대세 지장이 없는 거지. 이 단백질이 엄청나게 큰 단백질이거든요. 몇천 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지는 단백질인데 요거 무슨 아미노산 요거 하나 없어졌다고 그 뭐 누구 하나 지금 신경 쓰면 몰라. 이까지까지 하나 빠졌는데 이게 완전히 엉망이 됐다면 모르지만 얘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재앙이 안 접히는 거야, 얘 때문에. 단백질을 제대로 딱 접어서 단백질이 수송을 할 때 이따 이제 4장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막으로 보내는 단백질들은 아까 봤잖아요. 얘네들이 막에 걸쳐 있는 단백질. 막으로 수송을 해야 되는 단백질들은 소포체라는 데 모아가지고서 그 안에서 전부 만들어서 이렇게 포장해서 다 보내거든요. 근데 그 소포체 안에서 애들을 하나씩 이렇게 조련을 시킨다고 안에서 접어봐 하고 이제 잘 못 접으면 다시 한번 접어봐 하고 회초리 들고 막 진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잘 못 접으면 자식이 한 번만 더 한 3-4번 그렇게 돌려도 이게 못 알아듣잖아? 그러면 너는 구제불능이다 하고 저 쓰레기통으로 보내가지고서 쓰레기통에서 갈아서 믹서로 갈아가지고서 다시 아미노산으로 그래요. 그런데 얘가 이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이게 못 접는 거야. 저절로 접어야 되는데 얘가 이상한 바로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있는 아미노산이 우리 이런 거 봤잖아 사실. 그 헤모글로빈 그 겸상적혈구에서도 그 아미노산 하나 때문에 이상한 엉망이 되는 단백질이 떡이 돼버리는 그런 것처럼 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운이 없어가지고서 이렇게 아니 남들은 아미노산 하나가 아니라 아미노산 뭐 20개가 없어져도 잘만 살더만 말이야. 뭐 억울할 거야 얘 입장에서. 왜 나만 가지고 이래 하면서. 근데 뭐 그게 세상인데 어쩌겠어. 그래서 어쨌든 운만이 안 된 얘는 안 접히니까 채찍 한 3번 때리다가 돌려보다가 안 되니까 전부 다 갈아엎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돌연변이가 있는 세포 안에는 요 낭포성, 아까 그 수송 단백질, 그것을 CFTR이라고 하는 단백질, 이름이 그래요. 그 CFT라는 단백질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세포막에서 그 염소를 팡팡 쏴줘야 되는 그 기능이 없어져. 뭐 그게 뭐 별건데 큰 별거예요. 그래서 물을 밖에서 이게 못 쏴주면 물이 안 흘러가. 그럼 거기서 바깥쪽이 물이 안 흐르고 우리 흐르지 않는 강물이 뭐가 되지? 악취가 흐르는 라떼가 돼버리잖아. 그래가지고서 거기가 진짜 우리의 기도라든가 식도라든가 뭐 그런 데가 이제 그런 식으로 늪지대가 돼버려. 원래는 물이 쫙쫙쫙쫙 졸졸졸 흘러줘서 이거는
이제 씻어 내려주고 그러면 세균이 여기 달라붙어가지고서 이렇게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물 때문에 그냥 씻겨 내려가지고 위로 들어가면 위에서야 걔네들은 직방으로 위산이 전부 녹여져 버리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아니고 이런 돌연변이 환자들은 여기에 세균이 덕지덕지 붙게 되는 늪이니까 거기에. 그래서 세균 감염의 극도로 취약해진다는 거죠. 그럼 이 합병증을 이뤄가지고 이 시스틱 낭토성 섬유증 환자들은 사실 심각한 병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뭐 이상한 데가 막 아프고. 그래서 그러니까 심각한 병이고 특히 저쪽 또 서양인, 백인 서양인들 그 인구 집단에서는 이 비율이 엄청나게 높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이제 불러일으키느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겸상적혈구 비혈증도 이미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그런 겁니다. 요게 변형돼 가지고서 요 아미노산 하나 살짝 대리출석. 아까는 무단결석이지. 한 녀석이 무단결석을 해버렸는데 이건 대출을 한 건데 이게 또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서 완전 엉망을 만들어버려. 이 경우도 참 억울하지. 뭐 내가 뭐 출석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대출했는데 이거 대출한 녀석이 갑자기 막 눈에 튀는 녀석이 나온 거지. 너 뭐야 이거? 그래서 이제 엉망으로 이게 돼버린 거죠. 자, 해리라고 하는 것은 내일 여러분들이 볼 해리 용액하고는 또 다른 얘기고 해리 용액을 이제 실험할 때 그거하고는 또 다른 해리입니다. 요거는 변성과는 구별되는 뭐냐면 잠시 이별. 이 4차 구조를 가진 소단위들이 이제 결합을 잠시 띄워놓는 이것을 해리라고 얘기합니다. 해리와 변성의 차이점 뭐냐면 변성은 구조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지만 해리는 각각의 이 소단위치들은 구조 하나도 망가짐이 없이 잠시만 너희들을 떼어놓을게 라는 겁니다. 이건 일부러 세포가 일부러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해리를 조장을 했다가 다시 허용을 했다가 결합을 하는 경우로 그런 방식을 써가지고서 이 단백질의 기능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리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닌 거지. 일단 다시 붙을 테니까 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가역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아까 그 변성은 현재로서는 비가역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자꾸 계란을 떠올리게 되는데 왜 뭐 비가역적이야? 계란도 돌렸다며 계란 후라이도 흰 떡도 돌렸는데 왜 비가역적이라? 그러나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비가역적인데 이것은 항상 언제나 가역적이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구조는 뭐 이런 구조들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몇 가지 중요한 요것만이 아니라 단백질들이 얼마나 많이 쓰임새가 많아요. 그러나 항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체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상한 항원들을 찝어가지고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효소는 특이적으로 활성 부위에 어떤 특별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질이 들어가가지고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 호르몬은 이러한 특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르몬 수용체와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소중한 또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좀 더 이제 좀 더 학구적인 측면으로 넘어가가지고서 효소, 단백질 얘기해놓고 밑밥 딱 깐 다음에 이 본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효소는 뭘로 만들어졌지? 하면서 효소는 단백질로 만들어졌잖아? 하면서 이제 효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고 효소는 우스갯 삼아서 훨씬 더 아랫단계 생물학 강의를 할 때는 아무것도 생물학을 고등학교 때 한 번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물학을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그런 사람도 있어 이 세상에 놀라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는 이제 효소는 마법사다라고 괜히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하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세포에서 모든 화학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결국 그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세포가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의 원동력이니까 효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효소가 뭐든지 다 해내니까 마법사이긴 하나, 그런데 이제 마법사니까 뭐든지 할 줄 아는 얼핏 오해하기 쉬우나 특정 반의 델타 G 값이 변한다는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델타 G 값이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효소가 아무리 마법사라도. 그러니까 델타 G 값이 플러스면 무슨 반응이에요? 자발적, 비자발적. 델타 G 값이 양수면 델타 G는 어떻게 돼? 항상 프로덕트에서 이걸 빼지. 그러니까 델타 G 값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반응 후에 에너지 준위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자발적, 비자발적? 비자발적이죠. 델타 G가 플러스면 비자발적, 델타 G가 마이너스면 자발적. 이거 매우 중요한 사이잖아요. 델타 G 값이 마이너스인 반응만이 가만히 내버려둬도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니까. 근데 효소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못해? 뭐지 그건? 그럼 뭐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어차피 자발적 반응은 너 없어도 될 텐데. 어차피 자발적 반응이 너 없어도 까지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 혼자 알아서 할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사실 비자발적 반응을 자발적 반응으로 변화를 시켜줘야 내가 널 데려다 써먹지. 근데 그걸 못한다는데 내가 왜 너한테 좀 이상하지 않아? 어쨌든 중요한 팩트는 효소는 절대로 어떤 반응에 델타 G 값을 지가 지 멋대로 못 바꾼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참 뭐네? 아무것도 뭐 할 줄 아는 능력도 없는 친구를 그 친구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비자발적 반응을 먼저 봅시다. 아까 델타 G 값을 못 변하게 한다며 효소가. 근데 비자발적 반응이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뭐가 없으면은 누가 외부에서 뭔가 개입이 안 되면은 이제 일어날 수가 없는 반응이잖아. 일단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비자발적 반응은 어떻게 해야만 일어날 수 있지?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입을 해줘야 되지. 근데 에너지를 주입을 해준다는 얘기가 그냥 관념상으로는 에너지를 주입을 해줘야지. 그러나 어떻게 에너지를 주입한다는 얘기는 내가 가서 무슨 여기다 열선을 쏴주기 뭐 어떻게 해주리? 내가 옆에서 갑자기 뭐 포도당을 호두씨 까듯이 호두 뭐 까주리? 호두에 씨가 있나? 호두알. 어쨌든 그런데 효소가 그럴 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비자발적 반응이니까 혼자서는 안 될 텐데 효소가 와서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그런데 아까 효소는 자기가 나 그거는 못해 이거를 델타 G 값이 이거 플러스인데 어떻게 와서 해줘. 아니 그건 못하고 대신 내가 소개는 시켜줄게. 그러니까 효소가 비자발적 반응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당연히 반드시 필요한데 그 메커니즘은 이것을 매칭을 시켜가지고 비자발적 반응이 가능하게 하려면 에너지를 주입을 해줘야지. 그럼 에너지가 발생을 할 수 있는 반응은 자발적 반응이잖아. 그러니까 그 비자발적 반응을 자발적 반응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야 너도 눈 일로 와봐. 자발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여기다가 갖다가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그거 아주 소중한 에너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반응 연계라고 하는 거예요. 리액션을 커플링을 시킨다. 마치 중매쟁이처럼.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비자발적 반응을 발생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과 자발적 반응을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비자발적 반응 혼자서 일어나려고 하면 이 델타 G 값이 이게 당연히 플러스니까 이거 안 돼 라고 할 텐데 자발적 반응이 동시에 발생해서 거기서 델타 G 값이 엄청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계산을 같이 하면 대차대조표로 전체적인 총합은 마이너스 값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게 돼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생화학 같은 데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아주 쉽게 자 이게 원래 나의 목적한 이 반응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애석하게도 이것이 델타 G가 처음 시작과 끝이 있을 때 끝이 훨씬 더 높아. 그러니까 델타 G 값이 플러스라는 얘기지. 이거 안 되는 반응이야. 그러나 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이 반응과 같이 수행을 하면은 이 반응은 다행스럽게도 뻥 하고 마치 절벽에서 그냥 그대로 번지 점프하듯이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델타 G에 마이너스 델타 G가 나오면 여기서 충분히 이걸 보상을 하고도 남기 때문에 이것의 대표적인 이렇게 뻥 하고 네거티브 마이너스 델타 G 값을 일으키는 반응이 누구냐? 유명한 반응이 바로 얘야. ATP가 ADP로 가수분해가 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세포에서 ATP를 그렇게 줘 에너지원으로 막 쓰려고 하는 거지. 얘만 에너지 필요해? 그럼 얘가 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뻥 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수값의 델타지를 제공해주면 이 덕택에 전체적으로 오버롤 요 전체적인 델타지 델타지 3는 G1, G2를 합해 보니까 마이너스가 이만큼 이거 다 제하고도 이렇게 남는 장사가 되나. 그래서 이거 충분히 가능한 이게 바로 효소가 해주는 역할이지. 효소가 동시에 이거를 자기의 이 활성 부위에 같이 불러 들여가지고서 같이 해보라는 식. 그래서 ATP를 이제 반응 연결을 해서 주로 이제 ATP를 선호해서 그렇기 때문에 ATP가 바로 에너지 원이 세포에 세균을 봐도 ATP, 사람을 봐도 ATP, 무슨 소나무를 봐도 ATP가 전부 에너지로 쓰이게 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ATP 가수분해인데, 자 그래서 이제 ATP에 대한 별명이 붙은 거 아니에요. ATP는 에너지의 화폐다, 현금이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나중에 광합성 들어가고 막 세포 호흡하고 할 때는 현금이 하는 무슨 가계수표 역할을 에너지의 가계수표 역할을 하는 물질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나 ATP는 어딜 가나 심지어 그러니까 요즘은 가계수표를 잘 안 쓰니까 그거를 그 크레딧 카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이 귀에 와닿지. 가계수표를 쓰는 저쪽 동네에서는 가계수표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ATP는 심지어 일본 가서도 쓸 수 있으니까 현금만 받는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사용이 되는 금방 편리한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얘기죠. 이게 조금 더 어려운 컨셉일지 모르나 왜냐하면 이건 레닌저라고 하는 생화학 책에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델타 G 값으로 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값이 되면 될수록 이게 좋은 거고 아니 그러니까 좋은 게 그렇지. 그 마이너스 값이 높을수록 좋은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값이 훨씬 위로 올라갈수록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이 있는 이런 물질이 훨씬 더 가수분해가 됐을 때 에너지를 훨씬 더 음수의 델타 G 값을 내줄 수 있으니까 에너지 화폐로 쓰기엔 훨씬 더 적격인 물질이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ATP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에 맞지 않던 ATP가 보니까 애경에 별거 아니네? 평균이네, 얘는. 얘보다 훨씬 더 능력자 물질이 사실 있었네? 특히 그 능력자들 중에서 얘는 유명한 능력자잖아요. 여러분들 헬스 가서 막 마시는 크레아틴, 응? 이런 것들 사실 뭐 ATP보다 훨씬 더 고에너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 가장 PEP라고 하는 요것은 나중에 우리 저 세포 유기호흡 할 때 보면 이 물질 나옵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게 사실 얘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훨씬 더 많은 양의 델타 G 값을 내는데 왜 이런 애를 에너지를 안 쓰고 왜 얘를 썼을까? 자 여기서 1점. 자 여기서 1점.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 1점을 선사하겠습니다. 왜 얘를 썼을까 하필이면? 얘가 네가 나의 첫사랑이라서 뭐 될 수 있지. 갈아타야지. 아무리 첫사랑이었지만 얘가 훨씬 더 내가 좋은 거 가르치나 너무?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이 세포의 세계에서 냉엄해요. 우리처럼 뭐 윤리 그런 거 없어. 그들은 개이득이면 무조건 갈아타는 그래야 살지. 근데 아마 처음에 이렇게 만나서 그랬다 치더라도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이걸 안 갈아타는 이유가 뭘까?
너 누구냐? 이거 누구요? 우. 자, 여기 이름까지 썼으니까 이건 내가 뭐 빼도 받고 못하지. 1점. 다음 시험에 1점은 축하합니다. 재활용이 안 돼서 그래. 맞아. 이거 아니 먹는 대로 뽑아 먹지. 결국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잖아. 쓴 만큼 어디서 얻어와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ATP를 가수분해하면 ADP 가야 되지. 그럼 ADP를 다시 재충전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려면 ADP를 재충전시키기 위해서는 ADP를 재충전시키는 드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큰 그 무엇을 부러뜨려야 이게 가능할 거 아니야. 그 과정에서 열 손실도 있을 것이고, 에너지 손실. 근데 일단 처음에 좋다고 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걸 썼다간 얘를 재충전하려면 얘보다 훨씬 더 높은 누군가를 데려와야 얘가 재충전이 되는데 어디 가서 데려올 거야 이거. 안 되지. 그러나 중간쯤 겸손하게 이렇게 최소한 내가 너보단 낫잖아 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여기 이렇게 훨씬 더 많은 후보들이 있잖아. 얘 정도는 내가 너 정도는 얼마든지 이걸 해준다. 사실 세포 유기 호흡을 할 때 얘가 등장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세포 유기 호흡을 하는 이유는 바로 얘를 재충전시키려고 포도당을 부러뜨리는 거야. 그 과정에서 얘가 발생을 해요. 얘 개입을 해서 들어와서. 그러니까 결국 그 에너지가 결국 재충전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훨씬 더 높은 양의 에너지를 주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여기서 다시 한번 각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비자발적 반응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반응 연계. 효소는 어떻게 비자발적 반응을 가능하게 하느냐? 결론은 반응 연계. 반응 연계가 무엇이냐를 기억을 하면 되는 거죠. 예? 반응 연계란 자발적과 비자발적을 같이 자매 결혼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자발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자발적 반응일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발적 반응은 어차피 그냥 델타 G가 마이너스가 되게 돼 있어. 그럼 효소는 필요 없네? 라는 생각을 얼핏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까불지 마라. 나대지 마라. 네가 아무리 자발적 반응이라도 너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왜 시간이 걸려? 이것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림으로 딱 그리면 그러니까 원래 여기 산물과 반응물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이만큼 뚝 떨어지니까 이건 그냥 뭐 자동이네. 자발적으로 될 것 같은데 보통 반응은 이렇게 이상한 낙타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낙타등이 무엇이냐? 요 부분. 요것을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 넌 어디 보고 있니 또? 중요한 순간에. 요것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개념적으로 무엇이냐면 이 반응을 이루기 위해 예를 들어서 이 그림상에서 보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얘를 부러뜨려야 되잖아. 얘를 이렇게 재결합을 리오리엔테이션을 시켜야 될 때 얘네들을 이렇게 하려면 그거 할 때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훨씬 더 에너지 준위가 낮으니까 될 반응이긴 하지만 일단 그것을 시작을 하려면 얘를 일단 띄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한 준비 단계가 절정에 도달하는 그 단계를 우리는 전이 상태,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이제 전이 상태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도달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든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것을 효소는 뭔가 원래는 이 정도가 되는 이것을 효소는 매직을 부려갖고 이렇게 낮춰버리는 거지. 이것을. 그러니까 효소가 하는 일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잘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지. 아니, 지가 뭔데 이걸 이렇게 쭉 낮춰준다는 거야. 효소는 팔을 비틀어주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 이렇게 하면서, 이 자식이 난 아무것도 안 해. 막 이러고 있으니까 팔을 정상적인 상태에서 얘를 뭐 되게 하려면 얘를 뚝 부러뜨려야 되는데,
그게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야 들어와봐. 활성 부위로 잠시 들어오게 하는 거지. 너 이리 와. 내가 너 할 거지 않아. 들어와. 가가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얘가 팔이 뒤틀리는 거지. 아파. 해가지고 그냥 얘가 갑자기 뒤집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활성 부위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이것을 아주 쉽게 딱 이걸 틀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얘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전이 상태가 이렇게 확 전이 상태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훨씬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효소 반응이 그러니까 효소에 의해서 촉매되는 반응은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죠. 이게 원래 되는데 이것을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이 분자끼리 부딪히는 그런 우연의 일치에 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재결합시켜서 하려면은 시간이 꽤 걸리는데, 예를 들면 포도당을 자발적 반응에 의해서 가만 내버려둬서 포도당이 똑 부러지게, 첫 번째 반응인 포도당이 두 개의 피루보산으로 변하는 아주 간단한 반응, 요것을 하는데 한 5,000년이 걸리는데, 효소가 이것을 개입을 하면 5,000년은 아니라, 5,000년이 뭐야? 5초도 안 걸리지 않을까? 5초에 하면 10분의 1 정도. 정확히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효소는 바로 이러한. 그래서 이것이 말로 하면, 이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그것이 바로 이 언어로는 그런 얘기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자발적 반응에도 효소는 필수다. 그리고 자, 효소의 활성, 그러니까 단백질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과 조금 약간 결이 다르게, 효소가 얼마나 일을 잘 하게, 효소가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얘가 얼마나 일을 빨리 하느냐가 사실은 잘하는 것. 같은 양의 기질이 있을 때, 주어졌을 때 같은 양의 업무량이 있는데 얼마나 이것을 빨리 완수하느냐, 일잘로가 된 것처럼 효소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능력을 이제 가늠을 하는데, 몇 가지 온도, pH, 기질의 농도, 그 다음에 이런 다른 외부의 요인들, 이런 것들이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온도야 분자가 빨리 움직이니까 온도는, 그러니까 효소가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좋으나 한계가 뭐지? 온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효소가 변성이 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온도는 최적 온도가 있으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안에서 활동하는 효소라면 최적 온도가 끽해야 결국 37도를 넘지 못하겠지. 42도로 올리면 효소는 일시적으로 빨리 움직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곧 시간 문제, 곧 구조가 변성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온도에 있어서는 그다지. 그러나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효소라도 그 효소가 누구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최적 온도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한 일반적인 식물은 보통 웬만한 효소들이 이렇게 37도에서 최적이나, 만약에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효소가 우리가 용암 근처 또는 온천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에서 얻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8, 90도에서 최적의 온도, 요것을 간파하고서 떼돈을 번 사람이 하나 있지. 요것을 간파하고서 떼돈을 버는 사람이 요것을 간파해서 요것을 발음해봐요. PCR. 여러분들 PCR 이제 다 알잖아. 왜? 코로나 검사할 때 다 PCR 했으니까. 요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그 용암에서 사는 미생물에서 DNA 중합효소를 훔쳐와가지고서, 그 친구는 섭씨 95도, 80도가 그들의 최적 온도이기 때문에 이 PCR이라는 반응을 수행할 때 바로 그 높은 온도가 아주 필수적이거든. 그걸 해서 돈을 그냥 뭘로 긁어 담았대지 아마? 돈은 긁어 담고 좀 있다가 한 10년 있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상을 주겠다고 해서 그 상을 받았더니 그 상이 알고 보니 노벨상이라며? 지금 돈도 주고 노벨상도 주고 원래는 그렇게 안 해요. 돈 받은 사람은 넌 돈 먹고 떨어져.
명예는 필요 없잖아. 보통 안 줘. 떼돈 번 사람들은 뭔가를 이용해서 생명이나 화학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응용을 해서 돈 버는 사람은 상은 무슨 상이야. 돈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일면식도 없는데 그래서 뭐 이분은 너무 상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야. 워낙 그 영향이 그래서 돈도 벌고 상도 벌고 그래서 매는 안 벌고. pH 역시 특정 범위 안에서 이렇게 최적을 나타내는데 왜?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특정 범위 안에서 이 pH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 안에서도 같은 일을 하는 효소가 같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위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와 상자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하나는 펩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위의 pH는 2 정도 극히 산성이기 때문에 이 펩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는 엄청난 산성에서 자기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를 하는데 상자는 중성이거든. 상자에서 똑같은 일을 발휘하는 이 트립신이라고 하는 이 효소는 중성 pH에서 왜 이렇게 다를까? 구구조가 달라서 원래 진화상 이들은 산성 조건인 위에서 최적으로 활동하게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웬만한 효소들은 중성 pH에서 일을 하게끔 돼 있으나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 극산 또는 극알칼리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효소도 있다는 얘기죠. 기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효소의 활성이 높아지는 거는 맞는데 이건 좀 이제 좀 일을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거 하겠다 그러면 좀 막 불행한 표정을 짓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끝낼까? 그럼 좀 행복한 표정 지으려고 그러겠죠? 다음 시간에 이것은 계속 합시다.